국세청 홈택스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네. 본인이 기존에 어떤 것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를 했는지도 사실 과거도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말씀 주신 게 1월부터 9월까지 네. 내가 신용카드나 각종 금액을 얼마를 썼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뭐 총 급여가 얼마였으니까 지금 그 기준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당신이 얼마 정도를 더 써야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이제 허와 실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총 급여가 뭐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25% 금액 이상을 써야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율 구간이 낮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많은 곳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신용카드가 15%고 네. 그다음에 그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30%, 네. 현금 영수증도 30%니까 이거 두 배나 유리하지 않냐? 근데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총급여 3천만 원 말 그대로 이제 세전 금액이죠. 네. 세전 금액이 3천만 원이신 분이 올해 1,500만 원을 썼다. 네. 근데 이걸 신용카드로 썼을 때와 그다음에 네.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썼을 때 세금 실질적인 세금 차이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요? 예. 그 숫자 대비 그렇게 네, 유미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네요. 네,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건 당신 급여의 50%라 썼다라는 걸 반성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금 생각에 네. 내가 그렇게 썼구나를 생각 네. 못 하네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네. 보시면 내 총급여의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이 한 50%도 안 된다. 뭐 25%가 넘어가야 되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20%도 안 됐다. 네. 그러면 굳이 내가 10월부터 12월까지 뭐 속된 말로 막 아득바득 써도 공제 액수가 별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더 써야 되나요? 아, 이거 좋은데요? 더 이런 써야 방식 되나요? 너무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죠. 뭐 청약저축에 차라리 가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비로 공제를 받는 것보다 네. 저축 형태의 공제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원금도 네.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이 말씀하시는 동안 시청자 질문인데 저랑 같은 맥락 같아요. 돈 많이 쓰면 환급 그만큼 많이 받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 25% 이하를 썼다? 그러면 어차피 공제 액수가 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내가 생각보다 절약해서 썼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청약저축 차라리 내가 무주택자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그 금액을 쓰거나 아니면은 연금저축계좌나 아니면은 퇴직연금 계좌는 말 그대로 내가 추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세액공제가 또 율이 높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돈을 넣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세테크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까 신용카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계속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5%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25% 이상을 안 쓸 거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뭘 쓰든 어차피 공제액이 0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급여 25% 이상 쓴 게 100만 원이다. 근데 그 100만 원인 금액에서 내가 신용카드를 이게 쓴 금액이면 15%니까 15만 원이 소득공제 액수인 거죠. 거기다가 내가 6% 구간이면 9천 원인가요? 이 세금 9천 원 빠지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초과로 썼는데 내가 이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썼다. 그럼 30%니까 30만 원에 대해서 6%니까 18,000원. 이런 차이. 그러면은 지금 또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카드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사실 카드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카드를 하나로 몰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혜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두 개 정도로만 크게 분류하는 게 맞아요. 어떤 카드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쭉 신용카드를 썼다. 근데 총급여 25% 이하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용카드를 써서 차라리 포인트를 챙겨라.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요? 포인트나 혜택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는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챙기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포인트가 더 낫다. 그럴 바에는 신용카드 상용액 중에서
공제에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열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세금이나 공과금. 세금 쓴 걸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또 해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카드사에서 이걸 썼을 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포인트를 쓰면 되네요. 맞아요. 좀 포인트를 똑똑해진 것 같은데요. 스마트하신데 이렇게 이제 재테크이면서 네. 세테크라고 봐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통신비나 뭐 신차 구매, 뭐 네. 리스 비용, 해외 여행, 네. 면세점 물품 구매 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신경 쓰면서 사실 소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냥 쓰시고 그것들이 네. 자동으로 좀 필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복으로 되는 건 또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의료비. 네, 의료비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돼요. 두 군데 다 네. 되는 거네요. 그거랑 뭐 네.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나 뭐 교복 구입비 네. 이런 것들도 중복해서 적용. 교복, 교복도 있군요. 음. 그러고 지난해 말이었죠.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좀 늘어난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지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약저축이에요. 네. 청약저축의 이제 요건이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무주택자 세대주가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00만 원에 40%까지 이제 적용을 해줘요. 네. 근데 이게 공제 합의 한도가 네. 연 2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약저축 월 20만 원 걸어놔라 네.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한도를 300만 원까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월 25만 원 걸어놔라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월 25만 네, 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걸어놓으면 좀 좋은 게 말 그대로 주택 청약 납입금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게 주택을 저당 잡아서 대출 받은 거. 네.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대출이죠. 네. 이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기존에 3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사이였는데 좀 높여줬어요.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까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것에 따라서 좀 보전을 세금으로 좀 해주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 시가가 기존에 이제 주택 요건이 5억 원 이하였는데 네. 6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포괄 있게. 왜냐면 자산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그것에 또 맞춰서 비싸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좀 해줄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액기부금 2024년도만 한정해가지고 네. 3천만 원 초과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공제율이 원래 30%였는데 40%로. 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적용을 좀 네. 많이 해주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액 공제 늘어난 항목도 있는데 월세 공제 한도가 생각보다는 꽤 높게 바뀌는 것 같던데. 확실히 요즘 이제 전세가 좀 사라지니까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초년생의 이제 부담이 많이 커지니까 네. 이것 좀 지원을 해주자 해서 공제액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세 공제가 총급여 이제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7천만 원이었는데 네.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근데 네. 무주택자셔야 돼요. 네. 이분들이 이제 월세액 낸 것에 대해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 15%나 17%를 해줘요. 네. 근데 기존에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는데 네. 그럼 월에 한 6, 70, 뭐 70만 살짝 넘은 것 같아요. 6, 70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1,000만 원까지 늘려줬어요. 1,000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가 1년에 월세를 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15%나 17%니까 150만 원이나 170만 원을 세금으로 바로 깎아줘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이것만 챙겨도 사실은 다 끝나요. 그렇죠. 월세를 진짜 힘들게 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큰 거 같아요. 이것만 해도 거의 환급에 거의 100%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상 그 주소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데 네.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똑같아야 돼요. 그걸 놓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가에다가 우선 두고 그렇죠. 집에서 거기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 네. 점, 이 점도. 주소가 같으면서 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네. 받아서 혹시나 이게 이제 물건 잘못되면 선순위 채권자 돼서 경매태도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대항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 꼭 주소 이전하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금이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항목 중에서 보니까 자녀 또 많이 늘었어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좀 낳으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줬는데 네. 기존은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자녀만 해줬는데 이제 손자녀도 좀 해주는 걸로. 그 다음에 한 명당 이제 이게 바뀐 게 15만 원. 첫 번째 자녀는 15만 원, 네. 두 번째 자녀부터는 35만 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부터는 이제 35만 원 플러스 2명 초과분이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좀 더 가액이 올라갔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도 이걸 급여를 따져가지고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산후조리원, 그쵸. 네. 네. 돈 많은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받지 말라는 그쵸. 거냐라고 해서 그걸 없앴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던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하는 맞습니다.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전부 다 의료비 해줄게, 세액공제 적용해주겠다. 결국은 이제 결혼과 출산, 육아 관련된 공제들은 전부 다 대폭 상향되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간접적으로 무조건 도와주겠다. 네.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 개정에 새로 나온 게 재밌는 공제가 하나 나왔어요. 일단 뭐 대본에 좀 있지만 네. 결혼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하신 분에 한해서 네. 각각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근데 이제 내가 환급 받을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제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 많은 댓글들이 50만 원 누구 코에 붙이냐. 저희도 네. 기사를 쓰면서 이제 예비 부부나 젊은 층들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 금액을 200, 300만 원까지 올려도 돼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이 신혼부부 결혼하시는 분들이 연애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1년간 냈던 네. 게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려도 어차피 환급 받는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제 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일 수도 네. 있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면요, 이 웨딩 관련된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세액공제 네. 50만 원씩 받죠. 100만 원 받네. 100만 원 올려버리자. 그 또한 풍선 효과네요. 네. 그거가 100% 생겨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대기업이 월세를 좀 지원을 해줄게라고 네. 하고 나서 그 근처에 원룸촌 가격의 월세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고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작정 올리면 좋겠지만 네. 생각보다 이제 웨딩 관련된 비용이 요즘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많죠. 확 올라갈 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세액공제가 결혼 세액공제가 높다는 게 결국 좋지만은 않다라는 네.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런 거 다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까지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여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55세 전에 뺄 거면 절대 넣지 마라. 55세 전에 그럼 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부 다 네. 토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네. 연금에 돈을 넣어놓는 건데 필요할 때 세액공제는 받아놓고 55세까지 이걸 유지를 못하면서 다시 돈을 빼가면 네. 그때 받았던 세액공제 토해내라 라는 게 돼요. 왜냐면 일종의 사실 저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할 때마다 네. 오히려 그 이면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아까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처음 들으셨던 분 많으실 것 같고, 연금저축계좌랑 이제 이 퇴직연금 계좌도 말 그대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면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공적연금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사적연금으로 좀 본인의 노후를 마련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이 이게 12%나 15%예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세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매년 지금쯤에 넣어요. 매일 지금쯤이요? 네. 11월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전 항상 까먹고 있다가 네. 맞아 넣어야지 하고 이제 넣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그냥 맥스를 좀 채워서 넣는 맥스를 편이에요. 채워서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만 하면 한도가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하면은 이제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9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뭐 5,500만 원 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12%냐 15%냐. 그럼 어찌 됐던 12%만 하더라도 맥스 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액 환급을 받는 거니까 네. 차라리 12%짜리 이제 말 그대로 나의 재테크 수단. 그러니까 연마다 12% 수익이 나는 상품을 본인이 갖고 있는가? 안 갖고 계시다면 요걸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 뭐 목돈이나 이런 게 지금 좀 마련이 돼 있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맞습니다. 가입을 하는 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는 도움이 될 수 거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무조건 55세 네. 중도 55세. 환급을 받으면 네. 안 된다.